네, 안녕하십니까. 저 사회를 맡은 오마이뉴스 황방렬입니다. 이게 좌석이 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 앉는 그런 무대 배열인데요. 자, 저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6주기 맞아서 하는 추모 토크쇼. 여러분들 박수 주시면, 큰 박수 주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님 서거하시기 직전까지도 민주주의 위기,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남북 관계 위기, 이 3대 위기에 우리나라가 빠져 있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 위기, 그 다음에 남북 관계 위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통령님 돌아가신 지 6년 됐는데요. 그동안의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을 웅변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서거 추모라는 말하고 이 토크쇼의 쇼,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이 김대중 대통령님이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니까 너그러이 다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몸풀기, 이풀기로 짧게 이 얘기부터 하나 하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세 분 나와 계신데, 그 대통령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한 번씩 좀 회고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안 나시면 그런 분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적인 장면, 대통령님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이 얘기, 마침 또 박지원 의원님이 가장 옆에 계신데 저 의원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잠깐 늦은 것은 11년 만에 북한에서도 대남 비방 방송을 시작했답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을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생존해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에 망명하셨을 때 처음 뵀습니다. 그 전에 저는 전두환 대통령과 아주 긴밀한 뉴욕 한인 회장으로서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망명 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 뵙고 대통령님께서 2시간 반 얘기를 하시면서 저의 과거를 뉘우치고 그때부터 모셨습니다마는, 특히 역사적인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특사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대북, 대남 비방 방송이 남북 공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노회찬 의원님. 네, 저는 내후년이면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저는 1987년 8월 며칠인지 제가 지금 날짜를 다 기억 못합니다만은 이한열 열사 장례식을 할 때 연세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서울시청까지 이제 갈 때, 그때 연세대학교 그 장례식장에서 뵙고 인사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민주주의가 다시 시작하는 날 배웠다는 그런 기념적인 추억으로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뵌 건 아니지만은 제가 평양을 처음 방문한 것이 6.15 선언 덕분입니다. 6.15 선언 직후에 한 석 달 후에 민간 첫 교류를 했고, 그때 50여 명의 그 남쪽 인사들이 북에서 보내온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직항로로 평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9월 말에 그때 제가 그 중에 또 한 사람으로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였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분단 이후에 가장 남북 관계가 좋았던 때가 그 2000년 아니었는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고, 뭐 마지막으로 뵌 것은 연세대학교 이번에 계실 때도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의식이 없으셨고, 마지막으로 뵌 것은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날 통곡하시던 그 자리 부근에 제가 마침 또 있었기 때문에 아련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계셨을 때 제가 그때 유학 시절이었는데 좀 뵀었는데 그때는 서로 뭐 기억을 절 잘 못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직접 대면하면서 했던 건 아태재단 행사할 때 몇 번 뵀었지만 제일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6.15 정상회담 바로 직전이죠. 한 일주일 전일 거였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저하고 이종석 박사를 청와대 호출하셔갖고 점심을 내주셨어요.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님께서도 같이 자리를 하셨는데 네 분이 하셨는데, 그때 저보고 문 박사는 책임지고 하여간 이번 정상회담이 잘 되면 해외 홍보를 좀 열심히 해달라고 간곡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셨던 게 지금도 아주 선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 후에는 뭐 제가 김대중 도서관을 만드는데도 제가 관여를 했고 그래서 여러 번 뵙고, 특히 퇴임 후에는 자주 만나뵐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하여간 대통령님은 사실상 보니까 언론에 나오고 밖에 알려진 것보다도 여기 도서관에서 직접 모셔보니까 정말 이런 분이 지도자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아까 박 전 의원님 얘기하신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요. 북한에서 동부전선에서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온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상황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주제 평화위기 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이 대남 방송, 대북 방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저는 그 성사시킨 특사로서 당시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공식 수행원으로 함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평양에 갔습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께서 만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으면 쏘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한없이 느낀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님과 이런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지금 우리 북측에서 한국 측으로 매일 대남 방송을 휴전선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스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이 먼저 대남 방송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 후로 우리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물론 그 사이에 잠깐 시작했다가 또 정지하고 했는데, 우리가 목함 지뢰 문제로 대북 방송이 시작되자 또 북한에서 소위 박근혜 대통령 모습을 그려놓고 뭐 총을 쏴대고 칼로 찌르고 이러한 것도 또 방역을 하더니 이렇게 대남 방송 시작되니까 참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장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부터 중단하겠다 한 그러한 역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정확한 표현은 이거죠. 한 11시 40분 정도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딱 그 백화원 초대소 이제 오찬장에, 송별 오찬장에 딱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방금 전에 국방위원회 소집을 했는데 대남 방송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일부 국방위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을 해서 그 결정을 내렸다. 그게
김정일 위원장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 주신 사실상 가장 명시적인 선물이었죠. 그게 결국 남과 북의 물꼬를 트는 큰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흔히 보면은 북한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조건을 많이 내세운다 했는데 우리 남한도 그 중단하십시오 이런 요구는 안 하더라고요. 오늘 이 토크쇼가 굉장히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사회자 말을 끊으면서 하시는 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호 여사께서 지난 5일부터 이제 8일까지 북한 갔다 오셨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김양건 대남에서 이렇게 또 못 만나고 이제 왔다 이게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결례를 했다 이런 점은 이제 분명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걸 좀 분석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문정은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우리 4층에 우리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조직해서 간 건데 저는 그날은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하에서는 우리 여사님께서 가신 게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남북 관계가 그만큼 경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닌가.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우리 여사님께서 그렇게 용기를 내고 가신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뭐 북한 측의 결례는 그걸 어떤 사람은 그걸 영어로 어떤 외신 기자가 프로토콜 디제스터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의전적으로 아주 그 재앙과 같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동일하는데 그러나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왜 8월 5일 날 우리 통일부가 북에다가 전통문을 보내서 당국자 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지 그건 결국 우리 여사님의 역할을 상당히 소위 평가절하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하고 직접 얘기하라. 그리고 여사님 보내드리니까 이제 당신들 우리하고 우리 당국자 회담 하자는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큰 패착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박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북한의 결례다 이런 점도 지적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방북단 구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를 좀 비판하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의원님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제가 맨 먼저 김정은 위원장, 특히 선대 김정일 위원장도 이호 여사님을 정중하게 초청했습니다. 또 서명한 초청장을 친필 보내왔는데 이후에 알을 막론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호 여사님을 최소한 방문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도 이호 여사님이 방북하시는데 얼마나 민간 인도적 차원에서 방북을 하신다 하는 내용을 북한에서는 굉장히 폄훼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북한 인사들을 접촉을 해보면은 아태평화위원회 같은 것은 민간 기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을 우리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라. 하지만 북한의 얘기는 현정은 회장에게 박광자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에서는 우리는 사과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건 공식적이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했다. 이런 이번에도 이호 여사님 방북 때 그런 것들이 작용되지 않는가 이렇게 됩니다. 방금 문정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은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데 자꾸 폄훼하면서 8월 5일 날 느닷없이 전통문 보내면서 고위급 회담 제의할 테니까 받아라 하니까 좀 소위 업셋된 것 같아요. 화가 좀 난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이호 여사님이 평양 순환공항에 내리시면은 반드시 김양건 비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경일 아태 부위원장이 영접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도 그러한 안내, 만찬 등을 주재했다고 해서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정부 차원에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김양건 비서가 해외 출장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청을 하고 이 여사님이 가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방문, 인사, 면담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잘못이다. 지적할 것은 지적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저 문정인 교수님이나 박전 의원님에 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한 발 떨어져 있는 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 노회찬 의원님은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이호 여사님께서 고령이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서 방북을 하신 거는 일종의 그 뭐 오작교가 깔린 듯한 그런 우리에게 경색된 남북 관계의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남에게도 있었고 남측에게도 그리고 북측에게도 다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에 보면은 견우와 직녀가 다 못났다. 저는 그런 참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못난 견우와 못난 직녀 때문에 오작교가 잘 이제 활용되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누가 더 큰 책임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사실 봅니다. 남쪽에서 그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게 오히려 판명이 된 게 아닌가. 남측 정부 같은 경우에 오히려 마치 뭔가 잘 이루어지는 걸 이렇게 경계라도 하듯이 그런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그런 전통문을 이제 보내려고 했던 그것도 미수에 그치는 그런 이제 꼴 사나운 일방적 제의를 투척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그런 사실 사건이 이제 벌어진 셈인 것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북측에서는 또 초청한 당사자로서 좀 더 좀 통 큰 자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거의 같은 수준으로 둘 다가 견우와 직녀가 자신들의 어떤 본분을 좀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 이번 과정이 아니었나는 점에서 대단히 이제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실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거든요. 가령 2009년 8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을 때 북측 조문 사절단 단장이 김기남 비서였거든요. 그럼 김기남 비서 정도도 우리 여사님을 뵐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4년 12월에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장을 전달한 당사자가 김양건 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박지원 의원님 말씀드리면 해외에 가 계셨다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직접 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바쁜 그 일들 때문에 우리 여사님을 뵙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김양건, 김기남 비서 같은 분들은 우리 여사님을 분명히 그 영접을 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정말 그거는 조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남 비서께서는 고령이라 지금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양건 당시 오실 때 여기 조문사절로 오실 때는 김양건 선전선동부장이었는데 전선부장이었는데 지금은 비서 겸 부장이기 때문에 김기남 비서께서는 고령이라 그런 것 아닌가.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양건 비서는 저도 수차례 만났고 굉장히 얘기가 잘 되는 사람인데 외국 나갔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지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방금 박준 의원님 마이크 들고 계신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이시기도 한데요. 그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이 사건 관련해서 국회에 좀 보고한 게 있을 텐데 그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국정원에 조금 알아봤지만은 국정원에서는 지금 해킹 문제로 혼이 나가가지고 뭐 잘 얘기를 하지 않는 형편이고요. 사실 목함 지뢰가 비무장지대, 그것도 우리 측하고 가까운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발견돼서 폭발해가지고 두 장병이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난 것은 그건 역시 이유야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다고 한들 저는 우리 국방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요. 다른 건 실수를 해도 다 좋은데 국방은 실수를 하면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거기 철책 문이 있는 거기를 그렇게 허술하게 두었을까? 우리가 노쿠기순, 대기기순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야당에서도 군의 사기를 위해서 그대로 넘어갔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군기를 확실히 세우고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 등 그 책임자들에 대해서 일벌백계의 기강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8월 4일 날 터졌는데 8월 5일 날 이호 여사님은 방북하시고 통일부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가 하면은 청와대에서는 직보도 받지 않고 뭐 유선전화 보고를 받았다, 서면 보고를 받았다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더 가고는 우리나라 군령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이 폭탄주 회식을 한 것,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과연 우리 국방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 국방은요, 영어로 디펜스 아닙니까?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카더 장군은 전투에서 지더라도 경계에서 소홀히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소행도 우리가 규탄해야 되지만은 먼저 우리 국방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한 리더십을 보이셔야지, 뭐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모호하면은 우리 국민이 불안하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최은희 합참의장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안 취했다. 이게 이제 해명이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 안보 문제는 당연히 그분이 술을 많이 마신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들도 우리 국민의 정서와 군의 사기를 위해서 그 정도 끝나고 우리 야당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는 당연히 문정인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글쎄요, 뭐 남북한이 그렇게 비무장지대를 두고 그렇게 첨예한 군사적 대립을 하는 상황 하에서는 뭐 그런 우발적 사건 또는 계획된 사건이 얼마든지 이제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계획된 건가 우발적인 건가.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계획된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렇다고 해서 서로 겨누고 비방방송하고 또 북한은 그대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또 비방방송을 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걸 막는 게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을 만들고 다시 남북 기본 합의서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갖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인데 너무나 지금 결국에 소위 대결적 국면으로 가는 걸 보면은 걱정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을지 훈련이 곧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 예, 17일부터 그러니까 한미 간의 대규모 이제 군사 연습이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CPX에서 하는 소위 컴퓨터 중심으로 되는 그런 사이뮬레이션 연습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미군이 3만 명 동원이 되는 거고 한국군이 5만 명 동원이 되는 이게 대규모 군사적인 움직임이란 말입니다. 북한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경계태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 목함 지뢰 사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못되면 에스컬레이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확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 이걸 막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책임자는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 국면을 전환시켜서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을 하고 더 이상 재발 방지가 되지 않도록 하고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게 그 현명한 정부의 전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게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그게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목함지뢰 사건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8.15 경축사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 뭐 당연히 이제 미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8.15 경축사를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노회찬 의원님 저 대통령 경축사 이제 직접 보셨습니까? 네. 네,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예, 뭐 대통령 8.15 경축사에 보면 크게 대외 관계와 관련해서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입장 및 제안과 또 일본과의 어떤 그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이렇게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북한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이 태도를 이렇게 그 숨기지 않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그런 이제 뭐 DMZ 평화지대라거나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제안을 나열하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관계를 개선시킬 어떤 좀 책임 있는 그런 방안 제시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일본에 대해서는 전날 있었던 그 아베 총리의 그 종전 70주년 그 담화와 관련해서 대단히 그 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했지만 사실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서 차이가 사실 있어 보입니다. 뭐 저는 이 차이는 좀 더 넓게 보자면은 미국의 어떤 태도,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상당히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보이죠.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제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서 그간의 어떤 그런 이제 대북 강경 또는 봉쇄 정책을 갖다가 전혀 변화시킬 의사가 없다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도 그대로 이렇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다만 일본과 관련해서는 한일 관계의 어떤 그런 경색에 대한 미국의 어떤 우려나 또는 그것을 이제 변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경축사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사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 들어서기 전에는 상당히 뭔가 이명박 정부와 다른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현상 타파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할 의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래로 뭐 이명박 정부의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8.15 경축사에서 보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모습하고 아베 총리 담화하고 연결시켜서 이게 미국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문 교수님 어떻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아베도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파시가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없이요? 예? 미국 없이요? 미국이 뭐 간접적 압력은 있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서로 서울과 동경이 이렇게 톤을 서로 조정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죠. 어떻게 한일 간에 지금 현안을 풀려면 두 정상이 만나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나려고 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은 있는 담화,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경축사.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경축사와 담화가 애매모호한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고도의 외교가 아베 총리에게도 작용을 했고 우리 대통령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좀 우리 대통령이 시원하게 좀 아베 담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는 게 좋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 연기해서 한일 정상회담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지금 보면은요 아베 총리도 완전 우회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3인칭 화법을 사용하고 있고 과거형 화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통령도 그 모르겠어요 외교적 충돌을 피하려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온건한 그 우회적 화법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못 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일 정상회담해서 대통령께서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정확하게 바로 직설법 써갖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부를 물어야지 지금까지 만나지는 않고 계속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로 압력을 주고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상 외교의 진면목은 직접 상대방을 만나서 거기에서 설득의 논리로서 그 상대방이 정상을 바꿀 수 있는 것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한일 정상회담은 또 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 역사 문제도 있지만 한일 간에 우리가 협력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시지탄이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박전 의원님은 8.15 경찰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문정인 교수님이 좀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은데 또 제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하다가 다음에 한번 평양 가겠습니다 하면 너는 정치인이니까 안 된다 또 그런 제재 받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정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정상 외교는 좀 애매모호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똑 부러진 소리 하면은 그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북한에 대해서는 좀 유화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일 관계는 김대중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아베 이 정상회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문화, 경제, 관광 이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따질 건 따지고 교류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한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이 대화가 잘 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것은 장관으로서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정상회담의 의사표명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제가 본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지도자의 결단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나의 대북 정책은 이거고 미국이나 우리 세계 정세는 이렇다 하는 얘기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한일 관계도 좋아지고 남북 관계도 좋아지는, 그래서 한일 관계는 경제, 문화, 관광 등 교류 협력하고 우리 남북 관계도 교류 협력을 해서 좀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그 남북 관계에 대한 경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했고 잘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박수 치시려면 좀 크게 치시죠. 예, 그 계속 연결해서 좀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8일 후면 이제 8월 25일인데요. 정확히 박 대통령 임기가 이제 절반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부터 꺾이는 시점인데요. 꺾인다는 말에도 웃는 분이 계시네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 대박론 이런 그동안 이런 정책과 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종합적으로 2년 반 동안의 그 대북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예, 저는 그 뭐 대북 정책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이름의 그 공약집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보고 이 책을 제가 권한다면은 단 한 명에게 권한다면 제일 권하고 싶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예. 그리고 그때는 저는 뭐 여러 이유로다가 박근혜 후보를 반대한 사람이지만은 그 공약집을 보면서 어차피 대통령이 당선된 분이니까 또 대통령이시니까 뭐 다른 요구를 할 게 아니라 본인의 공약이라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좀 국민의 박수를 받고 또 대통령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대북 정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뭐 표현에 대한 여러 논란도 사실 있었습니다만은 뭐 아주 제가 긍정적으로 봐서 통일이 우리 민족 남북에게 미칠 그런 긍정적 효과를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로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반도 평화 신뢰 프로세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취지를 우리가 있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은 본인이 한 약속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사실 임기 절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이번에 특히 이호 여사 방북 전후한 상황과 8.15 경축사를 보면서 남은 기간 절반의 기간에 대한 기대는 거의 뭐 바닥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아직도 우리가 현역 대통령이고 또 가장 움직인다면 가장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의 반의 반이라도 지키는 그런 이제 임기 절반과 전혀 다른 모습을 정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게 뭐 저는 지금 소위 그 대통령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만은 그 통일준비의 기본적인 게 우선 통일은 대박이고 그러니까 그 대박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남쪽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북한과 더불어 하는 통일 그리고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핵심은 북한과 더불어 하는 통일인데 북한하고 지금 더불어 가질 못하는 데서 지금 생기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경축사에도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경축사가 이번 한 30페이지 이상 됐는데 그중에 북한에 대한 화례가 제일 많아요. 한 11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 2페이지 정도가 이제 북한이 현 상황, 공포 정치를 하고 북한이 어렵고 북한은 변화해야 되고 북한이 개혁 개방해야 되고 핵을 포기하고 이렇게 쭉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당히 한 7, 8페이지 정도를 여러 가지 제안들을 뭐 DMZ 생태 평화 공원부터 시작해서 이산 가족 재상봉 다 여러 가지 제안을 쭉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정부에서는 투 트랙 접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할 얘기는 하면서 요구할 건 요구해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북한하고 그렇게 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미국이 지금까지 스틱 앤 캐럿, 홍당무하고 채찍 갖고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이뤄낸 거거든요. 북한하고 할 때는 어떻든 북한 체제를 현실로 인정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북한에서 지도자를 거기서 최고 존엄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에게 최고 존엄은 아니죠. 근데 북한 지금 체제에 있어서는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남북 기본 합의서 1조가 있는 게 상호 비방 중지하고 북한 체제를 인정해주는 건데 그런 원칙 하에서 해야 되는데 아주 주옥 같은 제안은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북한은 나쁜 체제고 바꿔줘야 되고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 나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북한에서 그걸 그대로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premise, 전제 조건이
결국에 북한이 수용을 못하는 건데 그 다음에 아무리 소위 매력적인 제안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저쪽이 받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것 중에 지금 참 제가 안타까운 게 그런 식으로 원칙을 강조하는데 절차적 원칙을 너무 강조하시는 거거든요. 소위 본질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고 공동 번영을 가져오고 화합을 가져오고 국민적 통합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절차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는 당국자 대화밖에 안 한다. 우리 정부 관리들도 비공식 접촉 못 한다. 민간 단체들이 하는 물밑 대화도 안 된다.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 거기에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절차적 원칙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완전히 속박이 되다 보니까 진전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신뢰 프로세스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그 대하라고 하는 건데 다시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한 대로 북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북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 그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느끼는 건 대통령께서 정말 북한하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뭔가 안 풀리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북한도 그건 또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 10월에 북한의 3인방이 인천에 아시아게임 그렇게 고위 대표단이 오고 한 거는 정말 그런 걸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실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대통령께서 조금 경직성 좀 풀고 북한도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지 않으면은 남은 2년 반 남북한의 대화 하나 없이 끝날 것 아니냐. 그 사이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우리 모두는 상당히 불안해질 텐데 이런 상황은 좀 대통령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좀 벗어나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가 딱딱하니까 두 분 다 너무 딱딱하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6.15 정상회담 후 2달 있다가 제가 평양에 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하고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인데 장관 선생, 내가 한국 텔레비, KBS, MBC, SBS 다 보는데 왜 한국 가수들은 노래는 부르지 않고 뛰어만 다닙니까? 그때가 H.O.T가 최고였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행이니까 굉장히 좁디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재밌기는 하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광복 70년이 됐는데요. 6.25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나가서 무역, 경제 부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국가로 성장을 했지만은 북한은 세계로 나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H.O.T 노래하는 것도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건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보다 훨씬 진전된 좋은 대북 정책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은 선 핵을 폐기해야만이 10년 내로 북한의 국민소득 1인당 3,000달러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선 핵 폐기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진전된 건데 지금 문정인 교수님이 지적을 했지만은 이번에도 평양에 갔을 때 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2번 김양건 비서, 원동현 부부장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굉장히 좋은 거다 하고 죽으라고 설명을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이명박 비핵개방 3천은 나빴지만은 그때는 싸우더라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좋은 걸 아는데 안 만난다 이겁니다. 무슨 조건을 내세우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병원 의사들도 원격 치료한다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참 개탄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가 북한에 더 열어주고 뭐 이런 조건을 하면은 당국자 간의 회담을 해가지고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 이런 것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 크게 오이사 조치 해제하겠다,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 개성 관광도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나와라, 이런 제의를 할 때 북한이 안 나오면은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왕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좋은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면은 통 크게 한번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번 비록 목함 지뢰가 터졌지만은 8.15 경축사에 그러한 제안을 했다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우뚝 서는 계기가 됐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문정인 교수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풀려고 하는 생각은 강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좀 더 부연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대화 의지가 있고 남북 관계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대통령 직접 자문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디서 어떤 말씀을 듣는지 모르지만은 그 푸는 방법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까 지금 박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북측 사회 자체가 아주 특별한 사회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와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에서 만나서 조율하고 그다음에 우리 통일부가 나가고 저쪽에서 내각 참사가 나와서 거기에서 최종적인 합의 결정을 하고 이행을 하는 건데 그 과정을 모두 공개시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남북한 간의 이제 고위급 회담이라고 하는 걸 이제 원동현 전 부부장하고 우리 김기현 차장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럼 판문점에서 만나는데 기자들 300~400명 모이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속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북측 입장에서는 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와서는 북에서 강조하는 게 결과주의를 강조하거든요. 결과주의라고 하는 것은 남측하고 대화를 해서 성과가 있어야 자기들이 원전해 줄 수 있고 자기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냥 나와자, 나오면은 대화하자 하는 거 하고 지금 박지원 의원님 말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게 금강산 재개인데 금강산 재개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놓고 나와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저쪽에서 나오겠죠. 근데 무조건 당국자 회담하자, 나와서 얘기해보자 확실치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북의 체제상. 그래서 이런 것들 대통령께서 좀 주목하신다면은 북이 당국자 회담에 나왔을 때 예측 가능한 성과가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면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절차적 어떤 창의성, 어떤 혁신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그 질문 드린 거에 대한 답은 좀 안 되는데 아니 과연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가? 저는 직접 접해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 내용들을 보세요. 어떤 쉬운 것들이 상당히 많고 그랬는데 그냥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인식의 차이인데 북측 입장은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 해소 등 정치적인 문제가 군사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른 것도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대통령은 상당히 기능적 생각이 강해요. 적은 것부터 한 번씩 해보고 그러면 신뢰가 쌓이면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접근 방법상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북측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
컸다든가 또는 북한을 고립 봉쇄해서 뭐 체제를 붕괴시키겠다. 이건 분명히 아닌 것이었고, 그는 제가 작년 8월에 우리 통일준비위원회 그 회의를 할 때 제가 대통령께 직접 여쭙었어요. 우리 박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북 정책의 기조는 뭐냐고 딱 물어서, 그럼 북한을 고립 봉쇄하고 결국 체제를 붕괴하는 데 있는 거냐? 그렇지만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아니다. 북한을 도와주고 싶고 북한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나오는데 얼마든지 도와줄 용의가 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이런 질문들까지 했어요. 제가 어디 미국 같은 데 하니까 미국의 어떤 독지가가 북한의 경제관료 학자들 미국 초청해서 1년짜리 석사 과정을 주려고 그러는데 국무부가 노를 하더라. 알고 보니까 한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결국 국무부가 노했다고 하더라. 대통령이 알고 계시냐 했더니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대통령 말씀을 그건 우리가 우리 돈 내고서라도 그건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직접 대화 과정에서 그런 것들 내가 명시적으로 제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바탕을 두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이상하게 실현이 안 되는데 여기에 이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서 제가 처음 저도 한 5번인가 이렇게 북쪽을 방문한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처음 갔을 때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일 좋았던 시절 2000년 9월 말에 6.15 선언 직후의 첫 남북 민간인 교류 차원에서 갔을 때입니다. 그때 한 50여 명 갔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몇 분이 처음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 주장으로는 이 상대방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평양을 방문했으니까 그쪽 북쪽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묘소를 참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개인 의견으로다가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겠다고, 이렇게 참배하고 싶다. 그게 예의인 것 같다. 이렇게 북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제안은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왜? 북한이 반대했어요. 우리 일부가 금수산 궁전을 참배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 허락하지 않으면서 내세운 가장 유일한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은, 뜻은 고마운데, 뜻은 우리한테 그렇게 예의를 차려줘서 뜻은 고마운데 당신들 남쪽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남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기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모처럼 좋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손상을 받지 않을까, 자기들은 그게 걱정된다. 그래서 뜻만 그냥 받아들이고 가지는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상황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인데, 저는 남과 북이 서로 이런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갖다가 한다면은 많은 문제가 풀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과거의 어떤 하나의 이제 사례입니다만은, 현재 북한이 남을 대하는 태도라거나 또 남쪽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데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은 과거 이런 상황보다는 많이 후퇴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남쪽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내 정치에서의 어떤 타산, 이해 타산을 늘 앞세우는 게 아닌가. 사실 과거에 보면은 다시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는 그 과정에서도 과거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퍼주기만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폄하하면서 그로 인해서 어떤 반대적 어떤 정치적 이익을 갖다가 도모해낸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면 남북 관계를 더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냐 하는 그런 판단 기준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내 정치에서 이렇던 어떤 지지를 갖다가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러다 보니까 늘 답은 강경 대응이 답으로서 채택되는 게 아닌가. 강경하게 대응할수록 남북 관계는 후퇴할지언정 당장의 국내 정치의 어떤 안정 을 도모하는 데는 그게 더 나으니까, 결국에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우리 문정인 관장님 방금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개선된 남북관계를 더 선호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실제 그런 행동이 왜 뒤따르지 않는가, 정책으로 뒷받침되지 않는가. 그건 결국 마지막에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결정하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정치에 대한 어떤 고려가 늘 앞서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저는 현 정권 안에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공연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 전 의원님. 방금 노회찬 의원께서 금수산 궁전
참배를 원했지만은 북측에서 거절을 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을 만합니다. 사실 제가 북한을 다닐 때 북측의 고위 간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남측에 아주 극좌적인 극렬 분자들은 좀 북한이고 금강산이고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들이 받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자기들 좋다고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안 받겠느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극렬한 행동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 남측의 적대적 관계가 더 심해진다. 그래서 북한도 알 것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극좌적인 또 극의적인 이러한 것들을 상호간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저 노회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금수강 운전 참배하려고 그랬는데 북쪽에서 남쪽 사람들 생각해서 자제하라고 한 얘기하고 저 의원님 박준혜 의원님 저 북쪽에서 극렬한 분들은 좀 안 북쪽에 오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했다는 말씀은 저는 처음 들은 말씀인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저도 그 얘기 했다가 그분들한테 혼나니까 못했죠. 처음 하신 말씀이세요 지금? 예, 오늘 처음 얘기했는데요. 그건 뭐 분명하게 얘기했고 또 저랑 함께 들으신 분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증인까지 내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지금까지 그 오늘 일부 남북관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고요.